어서 오세요. 괴담 집사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닫혀있는 상자나 뚜껑이 껐 닫힌 항아리를 본 적이 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한 적, 혹은 그 물건이 어떤 용도로 쓰일지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 우리가 흔히 보고 지나치는 물건들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은 상상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 상자가 열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밝혀지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 뒤에 숨어있는 어떤 투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야기는 심해동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동호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해동호님의 이야기를 괴담 집사의 시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음악. 오늘의 이야기는 평범한 신혼부부가 겪은 기이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약 20년 전, 한 남자의 신혼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그는 돈을 벌고 있었지만, 생활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졸업을 준비하며 집을 구하려던 시기였는데, 그때부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월세도, 전세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들은 결국 하나의 집을 찾게 되지만 그 집은 다소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처음 그 집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집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외지 시골의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주위에 이렇다 할 집들이 없었습니다. 월세나 전세도 아닌 매매로 나온 집이었고 조건이 매우 좋아 보였죠. 그는 그런 집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지만 부동산의 전화에 그는 조금이라도 희망을 품고 다시 연락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전화는 예상과 다르게 저녁이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어져서 결국 그는 부동산 사무소에 직접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얘기는 집을 내놓았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아들이 집을 다시 내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집을 보러 갔고 그 집을 본 소 남자는 그 집이 자신의 첫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겉보기와는 다른 면모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오래된 집이었지만 안에는 실기반과 작은 거실, 그리고 주방까지 있었고 시골에 위치한 작은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첫 집이었습니다. 월세도 아니고 전세도 아닌 집을 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그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첫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승했습니다. 그 집을 얻기 위해 많은 도움을 받았고 공사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인테리어를 도와주었던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 대학 시절 서로 다른 학교에 다녔지만 교류하면서 친해지게 된 친구였죠. 그 형은 결혼 준비를 하는 남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공사와 인테리어를 손수 돕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말 큰 도움을 받았고 그렇게 첫 집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나고 형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화장실 쪽이 이상해. 그의 말은 예상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욕실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고 형은 벽의 한 구석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린다고 말했습니다. 물이 닿지 않아야 할 곳에 계속해서 습기가 차고 있었고 그 습기는 결코 마를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의 벽은 젖어 있었고 그곳은 점점 더 뿌옇고 끈적한 느낌을 주었죠. 형은 물리적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지만 그 이상한 현상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남자는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 궁금해지면서도 그가 원하던 첫 집을 얻었기에 그 생각을 이루고 있었죠. 그러나 공사를 마침 후에도 그곳은 마르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벽의 습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그저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이상하게 믿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덕 속에서 흐르는 듯한 낮은 속삭임, 그 모든 것은 그 집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위해 차곡차곡 쌓인 미스터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결코 단순한 오래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다른 차원과 연결된, 누구도 쉽게 풀 수 없는 미스터리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집은 평범한 집일까?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들이 사람들을 위협하는 공간이었을까?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농담처럼 여기 온천이 터지면 좋겠다. 그러면 큰 돈 벌겠네 하고 웃었었죠. 그런데 형은 그냥 대관 문제는 나도 잘 모르겠다.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말했어요. 당시 우리는 결혼식을 앞두고 예비 도부로서 결혼 준비에 정신이 없었죠. 나는 먼저 그 집으로 이사해서 혼자 지내기 시작했어요. 침대도 없어서 이불을 깔고 자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 집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이 텅 비어 있어서 소리 하나하나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혼자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싱크대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소리, 싱크대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서 톡톡 하는 그런 소리였죠. 집이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나는 처음엔 그냥 저러다 말겠지 하고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리고 점점 더 신경이 쓰였어요. 점점 더 귀찮고 불안한 느낌이 들었죠. 결국 나는 그 소리가 너무 신경 쓰여서 싱크대 쪽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싱크대는 전혀 물에 젖어 있지 않았고 아무런 흔적도 없었어요. 분명히 그 소리는 들렸는데 싱크대는 말라 있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들었는데. 나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금이 일이 그 뒤로 몇 번 더 반복되었어요. 나중에는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없을 정도로 이상했죠. 그 후에는 샤워실에서 또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내가 샤워기를 확실히 잠갔는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은 마치 녹슨 배관에서 나오는 것처럼 탁하고 기릿한 냄새가 나는 물이었어요. 나는 형일이 이 이야기를 했고 형은 집이 너무 오래된 집이라 배관이 상할 수 있다 고 말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그저 집이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더 이상한 감정이 들었고 그 집에서의 생활이 불편하니 느껴졌죠. 어느 날 자정이 지나고 나서였어요. 나는 다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굴 위에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얼굴 위로 뭔가 차가운 것이 살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 느낌이겠지 하고 넘기려 했지만 그게 점점 더 강해지면서 간질간질한 느낌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느낌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내 입술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눈을 뜨지 않으려 했어요. 그렇지만 그 차가운 것이 내 입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나는 눈을 떴고 그때의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내가 눈을 뜨자 내 바로 앞에 그것이 있었어요. 그건 마치 나와 얼굴을 맞대고 다리가 천장을 향한 채로 거꾸로 서 있는 상태였어요. 길게 충들어진 머리는 내 코앞에 닿아 있었고 그 얼굴은 차갑고 기릿한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있었어요. 그 기릿한 냄새는 생선비린내 같은 게 아니라 마치 묘한 기분 나쁜 냄새였어요. 내가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이불로 몸을 숨겼을 때 그것은 찬장에 매달린 채로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는 온 집안을 울려 퍼졌고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그런 모숨소리는 뚜렷하게 들릴 정도로 컸었어요. 나는 그 소리가 멈출 때까지 숨을 참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끝날 무렵 그것은 방 안의 유일한 바보인 목걸이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내 옷의 코를 들이밀며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마치 그것이 내 옷의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만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그 이상한 존재는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점점 더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나는 이 모든 일이 단지 내가 너무 피곤해서 생긴 환상이라고 믿으려고 했죠. 그러나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집에서 절대로 혼자 있을 수 없었어요. 그 집에서 나는 점점 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졌고 그 이상한 환상들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났어요. 결국 나는 그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집에서의 모든 일이 나에게는 큰 충격으로 남았어요. 그 집은 나에게 단순한 집이 아니었고 그곳에서 나는 내가 잃을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그 집에 얽힌 어떤 미스터리가 있었던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은 내가 겪은 것 중에서 가장 기이하고 끔찍한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날, 나는 정말 그 모든 것이 꿈이었기에 반했어요. 그렇게 뭔가를 찾는 건지 나는 그저 무작정 방 안에 누워 있었다나 잠깐 눈을 감았었죠. 그런데 잠깐 눈을 떴을 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러다 결국 그 웃음소리는 사라졌어요. 마치 무언가가 바람에 날아나듯 그 웃음이 하나의 흐름처럼 멀어졌죠. 그렇게 멈춘 듯한 시간 속에서 나는 다시 눈을 떴어요. 그때 내가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침이 밝아 있었어요. 눈을 뜨고 나서 나는 혼란스러웠어요. 내 몸은 여전히 이불 밖에 있었고 방바닥에 엎드린 채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아, 이건 간이에 위한 꿈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왠지 가볍지 않더군요. 여전히 그 꿈에서 느꼈던 찝찝하고 불쾌한 기분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몸이 전혀 개운하지 않았고 살짝 떨리는 기분이 계속 들었어요. 그때 아내가 집으로 오라고 해서 마중 나가라고 했죠. 나는 그때 멍하니 생각에 잠겨서 방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며 옆집 대문 앞을 지나쳤어요. 그곳에는 어르신들이 앉아있는 나무 의자가 있었죠. 평소에도 마을의 어르신들이 자주 앉아있던 곳이었어요. 나는 그 의자 앞을 지나가며 그들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본사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던 걸 알기에 음료수와 간식도 몇 가지 사서 드리곤 했었거든요. 그 할머니들은 모두 나와 얼굴을 알고 있던 분들이었죠. 할머니들 중 한 분이 웃으며 말했다. 밤에 그렇게 크게 웃으면 또 다시 깰 수도 있어.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지금 아내를 데리러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대답하자 할머니들은 서로 얼굴을 맞대며 무언가를 속닥속닥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나는 그날 밤에 들었던 웃음소리가 떠오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그게 꿈이 아니었던 거구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내가 그 일에 대해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선 그 당시의 모든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에 빠져 있었고 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죠. 나는 아내에게 별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려고 했죠.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들은 여전히 대문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그때마다 그 할머니들은 서로 속삭이며 나와 아내를 바라보았고 그 모습이 왠지 이상한 느낌을 주었죠. 집에 들어가자 아내는 집안을 둘러보며 신나게 말했어요. 여기 너무 예쁘다. 라고 하면서 구석구석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녀는 옷 정리도 해야겠다. 욕실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짜파게티라도 끓여보려 했어요. 짜파게티 하나로 분위기를 풀려고 했던 거죠. 그때 아내가 갑자기 나를 부르며 말했어요. 이리 와봐. 좀. 나는 끓는 물에 면을 넣을 타이밍이었기에 당장 봐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건 됐으니까 빨리 와봐 라고 재촉했죠.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아내는 여전히 열지 않은 옷가방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옷가방을 열었고 거기서 나온 것은 온통 곰팡이가 피어있는 옷들이었어요. 옷들은 오래된 것이 아니라 마치 얼마 전에 세탁한 듯한 상태였고 이상하게도 금 위에 허옇게 곰팡이 가루 같은 것이 묻어 있었어요. 아내는 어리둥절하면서 이 옷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었어요. 나는 그건 내가 본가에서 가져온 옷들인데 세탁한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잊지 못할 만큼 이상한 상태에 있는 옷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그 후 나는 그 집에서 일어났던 모든 이상한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경험한 것들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서야 말할 수 있었어요. 운전할 때도 사실 그런 일이 있었어서 그런 거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때 겪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렸죠.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하면서 나는 다시 한번 그 집에서의 미스터리와 불편함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불현듯 깨어났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함께 이상한 기분을 느꼈죠. 어두운 밤 안에서 신기하게 들리는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지더니 그것은 마치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발소리도 들렸고 그때 그 여자가 밤 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갑자기 두려움에 떨며 눈을 감았지만 그 순간에도 그 웃음소리는 계속 제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그 여자가 밤 안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제는 완전히 멀어지고 밤 안은 곤매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기리며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은 이상하게도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아침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밤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내부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마중 나가라고 했고 저는 바로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옆집의 대문 앞에서 할머니들이 나와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들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전에도 공사로 인한 소음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기에 다시 그들을 만났을 때도 겸손히 인사하며 간식도 몇 가지 사서 드리곤 했습니다. 그 할머니들은 저와 이미 친분이 있는 분들이었죠. 그래서 그때도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면서 저를 쳐다보았고 그때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밤새 그 집에 혼자 있었냐고 라고 물어보던 그 할머니들의 눈빛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들한테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웃음소리, 그건 꿈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네, 집에 혼자 있었다고요. 그 할머니들은 잠시 서로를 보며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더니 꽃말을 멈추고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그 일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게 될 일 없냐고 묻곤 했지만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넘어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신혼집에 대해 매우 기뻐하며 집안을 둘러보았고 그때 갑자기 그녀가 옷가방을 정리하기 위해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여유가 없었고 아내도 마찬가지였기에 미시를 하자고 말했지만 그날은 그런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짜파게티를 끓이겠다고 하며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여기 좀 와보라고 하더니 제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중 아내는 그 작은 방에서 옷가방을 열어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옷들이 왜 이렇게 다 젖어 있어? 라는 말에 저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옷들은 오래된 옷들이었고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며 저는 본가에서 가져온 옷들임을 이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축축하고 곰팡이가 낀 상태로 보였을 때 저는 그날 밤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여자가 옷걸이에 얼굴을 대고 뭔가를 찾고 있었던 모습이 또렷하게 기억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여자가 다시 그 집에 나타날 것만 같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불길한 느낌 속에서 저는 아내와 함께 옷을 정리하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후,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시 떠올리며 저는 그 할머니들에게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 집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이 왜 그런 것인지, 혹시 그 할머니들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날 아침에도 옆집 할머니들은 여전히 대문 앞에 앉아 계셨고, 저는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점점 더 미스터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집에 전에 살았던 무당의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후로 그 집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들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은 그 집에 묻힌 항아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집이 그렇게 불길한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말하는 대로 그 집에서 묻힌 항아리와 관련된 기밀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왜 그렇게 불길한 장소로 변했는지 그 모든 기밀들이 풀리기를 기다리며 마음속에서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대로 그 집은 정말로 뭔가 이상한 곳이었고 그저 불길한 일 안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말한 동물들의 이상한 상태나 그 집의 뒷마당에서 발견된 흙의 다른 색깔,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결국 저는 그 의문을 풀어보고자 뒤틀의 화장실 벽을 파보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곳에서 아무리 땅을 파도 아무런 항아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왜 항아리가 없었을까? 그 항아리가 실제로 존재했었을까? 할머니들이 말한 이야기가 정말 사실일까? 그런 의문들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그 사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에게 숨기는 것보다 차라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제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있을게 라고 말하며 함께 있어주겠다고 했지만 저도 마음속으로는 그녀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고 말하며 그녀를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 혼자 남아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집이 정말로 그런 미신이나 귀신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제 불안감이 지나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과 지나고 저는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집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시 한번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연락을 했고 그는 저를 위로하며 같이 가보자
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형과 함께 집 깃들로 다시 갔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화장실 벽에 붙은 흙은 여전히 이상하게 느껴졌고 습기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분명히 다른 곳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말한 대로 여기 정말 뭔가 있다. 이건 그냥 집 문제뿐만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과도 연결된 문제일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이사하는 게 좋겠어. 새로운 집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형의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사를 가는 게 맞겠지.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사실 이사하는 것조차 큰 부담이었고 비용 문제도 있었죠. 그렇다고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 끼어들며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죠. 결국 저는 형의 충고를 무시하고 계속 이 집에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그 선택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선택이 그때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가끔씩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거실에서 발그락거리는 소리나 밤마다 무언가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이 모든 불안함 속에서 어쨌든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은 계속됐고 때때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중 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정말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이렇게 계속 지내는 게 정말 괜찮겠는가?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런 일이 계속되면 언젠가 큰일 날 수도 있어. 차라리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게 좋지 않겠냐. 형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물론 그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때까지 저는 이미 그 집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왔고 이사를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형이 도와줄 수 있었다면 아마 좀 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그 집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불안해졌고 가끔씩 마주치는 이상한 일들은 저를 더욱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로 귀신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집을 어떻게든 계속 지키며 그 불안감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으며 계속해서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문득 제 방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갑자기 방 안에서 누군가가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그 공간에서 냉기가 엄청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제 몸은 그 순간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소리 없이 닫히면서 어딘가에서 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발밑에서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방을 나가려던 찰나 제 뒤에서 무언가가 휘몰아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허공이 시원한 바람만 스쳤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한편 집을 살고 있는 동안 조금씩 그 집에 대한 정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이 집을 떠나면서 말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집이 무언가에 의해 저주를 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집에서 그 어떤 일이든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게 되었죠. 며칠 뒤, 한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집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를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녀는 제게 그 집에 대해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해줬습니다. 이 집에선 아무리 빨리 이사를 가려 해도 집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을 집어삼킬 거야.
라는 말이었죠. 그녀의 말을 들은 후 저는 그 할머니의 눈을 다시 볼 수 없었어요. 그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했고 경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전해주었어요. 그 집에 있는 하나리, 그 안에는 예전에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 담겨 있어. 그 하나리는 그 집의 운명을 쥐고 있지. 그런 하나리는 절대로 받지 말아야 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흘려들었지만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꿈에 하나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리는 깊은 어두운 곳에서 나를 바라보며 내 몸을 끌어당기려는 듯한 기운을 보였어요. 그 이후로 집에서 점점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끔은 밤마다 방 안에서 낯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화장실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계속되면서 점점 더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결국 그 집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날은 형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집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고 했습니다. 형은 심지어 그 집에서 무당을 만났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었죠. 무당은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무당이 그 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곳에 있었고, 그 집이 아마도 그 무당의 예고가 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 떠난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당의 말과 그 할머니의 경고가 계속 마음속에 남았어요. 그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의 경고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집은 더 이상 누구의 것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을 떠난 후에도 그 집에서 나는 소리나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점점 더 그 집의 사건들이 제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국 모든 것을 잊으려 했지만 그 집에서 나왔던 하나리와 그 무당의 이야기는 계속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날이 갈수록 그의 얼굴은 천백하고 피로에 지쳐 있었죠. 잠을 못 자는 그의 모습은 점점 더 사람이라기보다는 귀신처럼 보였어요. 매일같이 피곤함에 고통받으며 눈이 빨갛게 충혈된 상태로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일어나서 소리 없이 창고로 바더니 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왜 이렇게 향수 냄새가 나는 거지? 남편은 거의 미쳐버린 것처럼 중얼거리며 말했다. 그는 그 향기의 원인을 찾으려는 듯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 향기가 나는 곳을 찾아냈고 그 곳을 도끼로 내리쳤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상하게도 그 향수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일시적인 해결처럼 보였지만 상황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여전히 잠을 잘 수 없었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수약해졌습니다. 그가 힘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그가 그렇게 지쳐있는 모습은 마치 귀신처럼 보였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옆에 낯선 아이가 셋이나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세 명의 아이가 제 곁에서 자고 있었고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기이하고 무서웠어요. 아이들의 눈은 반짝이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과 손은 매우 더러웠습니다. 마치 몇 년 동안 씻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머리는 떡이 져 있고 마치 오래된 플라스틱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정신이 혼미해서 다른 집에 들어온 아이들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른 집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그 아이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와는 달랐어요. 그 냄새는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죽은 것에서 나는 듯한 냄새였습니다. 그들이 다가오면서 점점 더 강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너희는 누구니? 제가 물어보자. 그중 한 아이는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검은색이었으며 마치 저를 통해 무언가를 보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죠. 그 아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나를 가만히 잡아당겼습니다. 우린 여기 있어. 너는 우리를 찾을 거야. 그 순간 저는 그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분명히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섬뜩하고 기이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한 찾을 거야. 라는 말은 머릿속에서 계속 떠돌았죠. 남편은 그날도 잠을 못 자고 여전히 몸이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이 어떤 연관이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탄수 냄새가 사라진 이후에도 집 안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 아이들이 나타난 후부터 저는 그 집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더 그 집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갔고 나중에는 집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특히 그 아이들이 나타난 이후로 집 안에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서 나는 냄새와 이상한 소리들이 반복되었어요. 밤마다 들리는 희미한 발자국 소리와 그 아이들의 눈빛을 기억할 때마다 저는 그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집이 남편의 가족이 물려준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을 떠나면 남편에게도 상처를 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더 집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저는 결국 그 집을 떠날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그 집을 떠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그 집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피곤한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그냥 여기에 남자.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집은 제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장소로 변했어요. 남편도 이상해졌고 아이들도 점점 더 그 집에 대한 이상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집을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서의 일들은 이제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죠. 아,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순간 제 옆에서 자고 있던 제 아이들을 급하게 끌어당겨서 그 아이들이 다칠까봐 걱정하면서 제 손을 붙잡고 애타리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더러운 손이 제 손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마치 자기 손처럼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왔죠. 그 아이의 손은 마치 무겁고 차가운 쇠처럼 저희 손을 조종하며 제 입을 강제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기 시작했고 제 얼굴은 점점 더 아프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소리치며 발버둥을 쳤지만 제 입은 계속 맞으며 심한 고통을 느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딸이 제 손을 꼭 잡고 매달려서 겨우 멈췄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그때 맞을 상처가 커서 지금도 그 상처는 여전히 아랫입술에 도드라지게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입술이 왜 그러냐 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비신한테 맞아서 그래요 라고 대답을 하곤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만 그들이 믿어지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기분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괴로운 느낌이었어요. 맞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끔찍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욕실에서 뜨거운 물을 받으려고 문을 열었을 때 그때 잊을 수 없는 불쾌하고도 기묘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바로 그 아이의 냄새였죠. 제 몸속에서 차가운 기운이 일면서 그 아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욕조에서 그 아이가 갑자기 작은 머리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불도 끄지 않은 채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 짐을 급히 떠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급했는지 온도 제대로 잠그지 않고 그냥 도망쳤죠. 그날 밤 저는 시댁으로 향했고 춘천에 있는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급하게 도망쳐 온 것을 보고 남편과 싸웠냐고 물어보셨지만 그때는 그 사실을 말해도 믿어질 것 같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 집에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귀신이 정말 심각하게 나고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죠. 그리고 제 이슬에 난 상처가 바로 그 귀신의 장난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도 귀신과 관련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에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때까지 시댁에서는 저도 귀신을 믿지 않았고 그저 사소한 일로 여겼었지만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저는 더 이상 귀신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시댁에 머물며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으려 했지만 그 아이들의 모습은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 눈에 보였고 그들은 자주 구석에 숨어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아이들은 사람을 놀래키곤 했죠. 다행히 그 아이들은 우리 가족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남편은 그 집에 다시 가기 싫다며 그 집에선 잠을 잘 수 없다고 했죠. 그 집에 가면 향수 냄새가 사라짐소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도 그 집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해요. 그때 제 아들이 지금은 성인이 되었고 그 아이는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인데 말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여전히 그 집에서 느꼈던 불쾌하고도 기묘한 냄새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냄새는 그 어떤 귀신의 냄새와도 일치하는 것 같았고 사람들은 그 냄새가 특정 귀신의 특징이라고도 말하더군요. 사실 그 냄새는 단순한 것 같지만 그곳에 있었던 날들은 정말 이상하고 기묘한 기분을 주었어요. 그 냄새를 기억하면 마치 그때 그곳에 다시 돌아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오릅니다. 한 번은 혼자 산중에서 낚시를 하던 중에 마치 중국집에서 개발된 음식을 맡은 듯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냄새는 그냥 아무 음식이 아닌 특정한 기묘한 냄새였습니다. 주변은 온통 물이고 저는 그곳에서 혼자 낚시를 하고 있었죠. 그때 제가 맡은 그 중국집 음식 냄새도 귀신의 냄새였을까요? 그때 그 냄새가 뭔지, 그리고 그것이 귀신의 존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와 같은 귀신의 냄새나 존재를 경험한 적 있는 사람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귀신의 냄새를 경험했나요? 저는 그 냄새가 귀신의 증거였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확실한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 조금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건 제 아버지가 어릴 때 겪은 일인데요. 이미 60년 넘게 지난 일이죠. 당시 아버지는 나가사키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계셨고 그날도 평소처럼 심부름을 하러 옆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는 여름 한창 더운 시기였죠. 그 더운 날씨 속에서 아버지는 땀을 흘리며 걷고 있었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이, 사토시. 아버지는 그 소리에 당연히 뒤를 돌아봤죠. 그러자 멀리 떨어진 곳에서 봉독생인 야마다 씨가 서 있었다고 해요. 마을이 시골이라 사람들은 다 서로 알았고 아버지와 야마다 씨는 특히나 친한 사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며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서로 꽤나 친분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아버지와 야마다 씨는 꽤나 먼 거리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자주 만난 일이 없었어요. 그만큼 야마다 씨가 아버지를 찾아온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느낌을 주었죠. 웬일이냐고 아버지가 물었어요. 여기서 왜 왔냐? 야마다 씨는 다짜고짜 아버지에게 함께 가자고 말했어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자 야마다 씨는 아버지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 그저 지금 당장 나와서 가자 나보만 했어요. 그때 아버지는 조금 담아나며 지금 심부름 중이니까 잠깐만 기다려 라고 말했지만 야마다 씨는 아버지 말을 끊으며 그건 나중에 해도 된다. 나랑 함께 가자 라고 다시 말했어요. 뭔가 어색하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아버지는 말했죠. 당시 아버지는 아주 고집이신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계속해서 심부름을 마치고 올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야마다 씨는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아버지를 위에서 내려다보며 감정 없는 표정으로 그저 반복해서 같이 가자 나보만 계속 말했어요. 이제 아버지는 더욱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때 아버지가 서 있던 길은 경사로였고 야마다 씨는 높은 곳에서 아버지를 내려다보는 위치였어요. 그 모습이 굉장히 이상했죠. 평소 같으면 웃으면서 다가와서 말도 걸고 했을 텐데 그때 야마다 씨는 마치 기계처럼 무표정하고 감정이 없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했고 그것이 점점 더 불길하게 느껴졌죠. 그때 아버지는 그럼 내가 빨리 옆집을 다녀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 라고 하며 회란판을 돌리러 옆집으로 갔어요. 잠시 후 돌아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자 야마다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느꼈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죠. 그 후로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버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죠. 야마다 씨는 더 이상 아버지의 기억 속에 그 무표정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고 그 이후 아버지는 그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고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그때 아버지의 불안과 공포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누군가가 그렇게 감정 없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말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평범한 일이 아니었겠죠. 그 후로도 아버지에게 그 야마다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물어보면 그 기억은 점점 더 신비롭게 변해갔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저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그때 느꼈던 불안감과 공포는 그저 어릴 적의 착각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겪은 그 중요한 경험은 저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나 이상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벌어진 소름 끼치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아버지가 살고 있던 나가사키의 작은 시골 마을은 조용하고 한적했지만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이한 사건들을 일으켰습니다. 여름의 무더운 날, 아버지는 동네에서 심부름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그 더운 날씨 속에서 불현듯 나타난 사람, 바로 야마다 씨는 아버지에게 다가와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 시골 마을에서는 다툰 나이대 사람들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야마다 씨는 특별히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야마다 씨가 무슨 일이 있길래 이 더운 날 심부름짐에 자신을 불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야마다 씨의 행동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고 왜 갑자기 자신에게 다가와 함께 가자고 했는지 물어봤지만 야마다 씨는 답하지 않고 그저 나중에 해도 된다 며 아버지를 계속해서 재촉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표정은 무표정하고 몸짓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아버지는 그런 야마다 씨를 보고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고집이 센 아버지는 회련판을 다 돌려야 한다며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거리는 긴 경사로였고 야마다 씨는 높은 곳에서 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주었고 아버지는 그가 지금까지 보여주던 표정과 행동이 너무나도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무표정하거나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 순간 아버지는 이상한 느낌을 떨쳐내지 못했고 결국 빨리 심부름을 끝내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더 이상 그 자리에 야마다 씨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길에서 그를 찾아볼 수 없었고 그가 있던 자리에는 여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야마다 씨가 사라진 이유는 이해할 수 없었고 그가 사라질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기 때문에 그가 가는 모습조차 보지 못한 것에 대해 아버지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야마다 씨가 이틀 전에 차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버지는 그날에서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겪은 기묘한 일들과 이 사실을 결합해보면 야마다 씨가 이미 죽은 후에 아버지에게 나타난 것 같다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야마다 씨는 결국 사망하게 되었고 그의 가족들도 불행한 사건들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야마다 씨의 동생은 이사한 집에서 사고로 죽었고 어머니는 정신병에 걸려 자살했습니다. 폐렴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고통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행을 겪었고 그 집에 무언가 귀신이 있거나 저주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후 야마다 씨의 아버지는 회사에서도 퇴사하고 집을 떠났고 결국 그의 행방은 누련해졌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충격적이었고 그 집은 결국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그 집을 찾았을 때 그 집은 이미 잊혀진 곳처럼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한패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야마다 씨가 죽은 뒤에 그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었고 그 집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들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과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초자연적인 존재가 이 모든 불행을 초래한 것일까요? 그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이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과연 이 모든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그 집의 얼찐 저주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의 진실을 함께 추리해 봅시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당시의 상황이 떠오릅니다. 그날 집에서 식사를 마친 후 사연자 아버지는 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한적한 일골의 시골 마을에서 펼쳐진 이야기는 사연자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인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의 이상한 사건들이 아버지에게 강렬한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버지가 여름마다 반복해서 회상하며 그때 느꼈던 기묘한 감정을 되새기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사연자 아버지에게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의 생년을 계속해서 묶어두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가 그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아버지 자신이 어떻게 이 사건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불안감을 느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여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다가올 때마다 아버지는 다시 그 여름날의 불안한 감정을 떠올리며 그 경험이 그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일이 반복될 때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저승갈 때 죽을 사람이 산 사람을 데려간다는 말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경험한 그 불길한 사건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듯 했습니다.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잇는 그 경기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그때마다 떠오른 것 같죠.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이 모든 일들이 과연 단순히 우연의 일치였는지 아니면 그 직파, 혹은 그 가정에 얽힌 어떤 저주로 인한 결과일지 고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집에서 발생한 일들이 정말로 그 집의 기력적인 역사나 저주 때문이었을까? 아버지는 그 사건들을 그 당시에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 일이 잊히지 않고 마음에 남았습니다. 결국 그 집은 새로운 사람들이 살면서도 계속해서 불운을 이어갔고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나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은 그 집이 원래 거주하던 가족들이 경험한 불행한 사건들입니다. 그것들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그 집 자체가 불길한 장소였던 것일까? 아버지는 그때의 경험이 단순히 나쁜 기억이나 무서운 일로 끝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집을 떠나고 나서도 그곳에 대한 미문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사연자가 떠올린 그 여름날일지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이상한 감정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한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여전히 그 사연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집과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이 사연자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면 과연 그 집의 저주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아버지가 경험한 사건과 그 집의 역사 사이에 무엇인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단순한 우연에 의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집에 깃든 무언가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불행을 가져왔던 것일까요? 그 집의 저주가 정말로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단지 미신과 전설일 뿐일까요? 그 집의 기묘한 이야기와 그곳에서 발생한 이상한 일들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야기였으며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더 많은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봅시다. 또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며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99년 겨울, 그의 나는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동기 집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다. 집이 너무 가까워서 간단히 지나갈 생각이었고 그때 같이 군 생활을 한 동기와 그의 가족은 내가 전역한 후 몇 날 며칠 동안 내가 머물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 그 당시 동기와 함께 지내며 술을 마시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다. 하지만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에게 조금 다른 경험이 일어났다. 그날 수원 터미널에서 동기와 만나기로 했던 일이 있었다. 나는 약속 시간을 너무 일찍 계산하여 터미널에 너무 일찍 도착했다. 그래서 잠시 주변을 둘러보던 중 화장실에서 한 여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 여자는 붉은색 체크무늬 조복을 입고 있었고 남색 재킷을 입고 있었으며 학교 마크가 달린 치마를 입고 있었다. 이상한 저는 그 여자가 다가와서 불 좀 빌릴 수 있냐고 물어보았을 때였다. 그때 나는 무심코 불을 빌려주었고 여자는 내게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돌아섰다. 그런데 이 순간 나에게 이 여자의 모습이 이상하게 다가왔다. 여자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고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친구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만 해도 나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다. 하지만 그 여자가 돌아서는 모습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았다. 그냥 라이터를 빌려주고 끝났을 뿐인데 왜 그렇게 돌아섰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후 우리는 본기의 집으로 가기로 했다. 본기의 집은 그리 크지 않은 개인 주택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어린 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다.
집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나서 나는 그 친구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때 동기 부모님은 술을 준비해 주셨고 모두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이 지나고 나는 술기운도 있고 피곤해서 잠이 들었지만 너무 더워서 잠에서 깼다. 그때 나는 잠깐 방을 나가 담배를 키우기로 했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려는데 대문 쪽에서 고양이가 나를 쳐다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그 고양이는 너무나 하얗고 털이 긴 고양이였으며 나는 그 고양이를 보고 그 자리에 물을 한 그릇 두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고양이가 물을 마시러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그릇에 물을 담아 두었다. 그날 밤 나는 또 다른 기묘한 경험을 했다. 그 꼴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 나에게 같이 놀자고 하며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확실히 기억할 수 없었지만 왼쪽 눈 아래에 작은 점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내게 다가오며 무언가 말을 건넸다. 나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꿈에서 그녀와 대화하며 함께 놀자는 말을 들었고 그 여자는 꿈에서 나를 끌어들이려 했던 것 같다. 다음 아침에 나는 일어나서 봉기와 함께 씻고 있었고 그때 봉기가 내게 말했다. 너 꿈에서 뭘 그렇게 웃기게 떠들었냐? 고 묻더니 내가 꿈에서 하얀 여자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은 봉기는 내가 본 고양이와 그 여자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했다. 나는 그 당시엔 꿈이 그저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봉기가 말한 그 여자와 고양이의 연결고리가 점점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봉기는 웃으며 그냥 걔 꿈보다 못한 고양이 꿈이야 라고 말했지만 다영이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내가 본 고양이가 흰색이고 털이 긴 것과 그 여자에게 있었던 점이 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점점 더 의심을 품게 되었다. 이후에도 그 고양이와 하얀 여자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경험은 이상하게도 점점 더 현실처럼 느껴졌고 그때 나는 그 여자가 정말 꿈속에서만 나타난 것일까? 아니면 그 고양이와 연결된 무언가가 나에게 경고를 주려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 고양이와 하얀 여자의 존재는 나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것이 실제로 내 현실과 어떻게 얽혀 있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들었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내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는다. 그 고양이와 여자의 존재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것이 나를 향한 경고였을지, 아니면 단순히 내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일지 아직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때 느꼈던 그 오싹한 기분은 지금도 심심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99년 겨울, 군대에서 전역한 후, 나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동기 집에서 잠시 머물기로 했다. 분심활을 함께한 친구와 그 가족이 나를 환영하며 난나를 며칠 동안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나는 그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그 당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오랜만에 만난 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다. 그러다 어느 날 터미널에서 친구와 만나기로 했고 나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게 되었다. 그때 터미널에서 기다리던 나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화장실에서 한 여자가 다가와서 불을 길릴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나는 그냥 불을 길려주었고 여자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돌아갔다. 여자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고 나서 나는 그 여자가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졌다.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그 여자가 돌아서는 순간 무언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그냥 불을 길려준 것뿐인데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 그 여자는 너무 빨리 돌아서면서 마치 나에게서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친구의 집으로 갔다. 그곳은 평범한 주택이었고 친구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아버지, 어린 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고 나는 술기운에 피곤해져 잠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더워서 잠에서 깼다.
그래서 잠시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기로 했다. 밖으로 나가는데 마당에 고양이가 서 있었다. 그 고양이는 너무나 하얗고 털이 길었고 내가 가깝게 다가나자 고양이가 골히 나를 쳐다봤다.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그 고양이는 고요하게 나를 바라보면서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 고양이를 신경 쓰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이상한 느낌이 계속 남았다. 그 고양이는 내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후 나는 자고 나서 그 고양이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 고양이는 어딘가 이상했고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 모습이 떠올랐다. 하루가 지나고 나는 친구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때 친구는 고양이에 대해 말하며 웃으면서 말했다. 그 고양이, 내가 군대 가기 전에 키웠던 고양이야. 친구는 고양이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고양이의 특징을 떠올렸다. 고양이는 하얗고 털이 길었으며 왼쪽 눈 아래에 작은 검은 점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갑자기 그 고양이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이 정말로 그 고양이였을까? 그리고 왜 그 고양이가 내 꼬에 나타났던 것일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방을 나와서 물을 주기 위해 그 고양이가 있던 장소로 가보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물이 담겨 있던 그릇은 자리에 없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물어보았고, 그들은 고양이가 그릇을 뺏어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물을 마시는 소리도 들었고, 그 자리에 물이 담긴 그릇이 없어진 것이 더 이상할 뿐이었다. 친구는 내 이야기에 의아해하며 너 그 고양이에 대해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었다. 나는 그 고양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그 고양이가 내 코에서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그 후 우리는 그 고양이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친구는 가끔 그 고양이에 대해 물어보았고 나는 그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 고양이에 대한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나는 그 고양이가 내 꿈속에서 나를 찾고 있었던 것만 같았다. 그 고양이가 내 꿈속에서 나타났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고양이는 왜 내 앞에 나타났고 왜 내가 그것을 보았을까? 나는 여전히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저와 남편은 결국 비탈길을 넘어 서름한 지와 짐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정말 낡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집이 전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남편과 저는 그 집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 열심히 손발이 닳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매일같이 손톱에 먼지가 묻고 무릎을 따지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집 곳곳에 구멍이 나고 바닥이 울퉁불퉁해도 조금씩 고쳐나갔죠. 하지만 그런 일이 힘든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 주변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상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주 그런 일이 있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점점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집 앞 시멘트 도로에서 계속해서 일이 벌어졌죠. 처음에는 그런 일이 흔히 있을 수 있다고 여겼지만 일이 계속 반복되자 그건 단순한 사고들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상한 기운이 딸려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점차 이 짐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죠. 여기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던 그가 말이죠. 그런 불길한 일이 계속 반복되던 중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8월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양치를 하러 욕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짐에서 튀우던 바나지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짖어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나가보았죠. 밖에 나가자 남편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양치하던 짐이라 입이 치약을 묻히고 나갔어요. 밖에서 보니 바나지가 숨이 넘어갈 듯이 짖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괜찮겠냐? 고 걱정했죠.
그런데 강아지가 짖는 방향을 따라다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그 남자가 집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집 안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들어온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당신, 도둑이냐? 라고 큰 소리로 말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묻기만 했습니다. 그때 집에는 새로 구입한 가전제품들이 있었고 저는 그가 도둑일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도둑이 들어왔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방에서 나왔고 제가 소리치는 걸 듣고 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저를 보고 웃으면서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어떤 문도 열지 않고 마치 영화에서 귀신들이 덕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냥 모리집 울타리를 통과해버린 거죠. 그때 저는 맨발로 남자를 쫓아갔습니다. 울타리를 넘기 전까지는 그를 따라갈 수 있었지만 그 남자가 울타리를 넘자 저도 더 이상 쫓아갈 수 없었어요. 그 남자는 울타리 너머에서 저를 바라보며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빨리 따라오라고 하면서요. 그때 남편은 저를 둘렀고 제가 그 남자를 보고 있었던 걸 알게 된 후 무슨 일이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도둑이 도망갔다고 말하며 그를 가리켰죠. 그때까지도 강아지는 계속 짖고 있었고 저는 그 남자가 도망갔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아무도 없다고 말하며 누가 있긴? 이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강아지가 계속 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의 존재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내가 무엇을 본 것인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그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남편은 다시는 그 집에서 그런 이상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는 여전히 그때 본 것을 기억하는 듯 집에서 짖을 때마다 무언가를 바라보며 계속 짖었습니다.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그가 우리 집에 나타났을까? 지금도 그 사건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 남자와 강아지의 행동은 저와 남편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웃음과 강아지가 짖던 소리는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전 남편의 말을 듣고 다시 앞을 봤을 때 그 순간 남편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울타리 너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 남자가 울타리를 넘어서 머문 저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의 머리만 180도 돌아서 저를 보고 말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 순간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무엇인가 그저 사람이 아닌 존재였음을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그 남자는 몇 번 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점심시간, 정확히 1시나 3시 정도에만 나타났습니다. 그 시간대마다 나타났고, 그때마다 저는 이미 그 남자가 사람도 아니고, 그가 나타날 때마다 이상하고 기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와 마주칠 때마다 저는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 이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어느 날, 그 남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겠다.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저는 그때까지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는 말할 수 없었지만 저는 그 남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 거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 집은 내 집이다.
그리고 나서 그 남자는 다시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상하고도 차가웠고 그런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집이 네 집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전 순천까지 와서 새롭게 시작할 마음으로 이 짐을 샀고, 그런데 이 집이 바로 귀신이 나온다는 집이라니. 그때까지 저는 그런 곳을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전 무당도 아니고 신내림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 처하고 나니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귀신이 술을 좋아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 귀신이 술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때 아무런 이유 없이 술 그림이 제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술이 떠올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귀신이 술을 좋아한다고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술을 사왔습니다. 집 앞마당에 가서 남쪽 방향으로 술상을 차리고 술을 따르면서 말을 시작했죠. 도시에서 살다가 완전히 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이러면 안 된다. 봐라, 이 집 문서 내가 샀다. 이젠 내 집이다. 명의도 내 이름이지 않니라. 이 집은 더 이상 당신의 집이 아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지문까지 흔들며 술을 따르면서 그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술을 따르며 얘기를 했죠. 당신이 술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 돈 좀 벌게 해주면 내가 매년 술을 사줄게. 약속할게. 그렇게 술을 따르며 몇 분 동안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진지하게 그 귀신에게 빌었습니다.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매년 술을 사드릴게요.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사실 그 이후 8년 동안 저에게는 일이 하나하나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경기라고 모두가 걱정하던 그 시기에 저는 오히려 일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만큼 돈을 벌게 되었고 2년 뒤에는 새 집으로 이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이제 돌장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귀신과 약속했던 술을 매년 사주겠다는 것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꾸준히 지키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확실하게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는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 존재와 함께 살아본 결과로 그 존재가 동력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 귀신이 술을 좋아하는 것까지 알게 되었고, 그런 경험을 통해 귀신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귀신에 대한 신념이 생겼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으니까요. 아이리스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제게 매우 오싹하고 기묘하게 다가왔습니다. 귀신이 술을 좋아하는 생각이 떠오른 순간, 저는 그 존재가 확실히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지금까지 그 귀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귀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제 삶은 점점 더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포기하지 않았고 그 귀신에게 진지하게 기도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귀신이 정말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귀신이 존재한다고 확신합니다. 제 경험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귀신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귀신을 보게 된 건 정말 어릴 때였어요. 정확히 8살이었죠. 그때부터 사람이 아닌 존재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꿈에서나 상상 속에서만 그런 존재들이 떠오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존재들이 실제로 제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는 제가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곧 죽을 사람의 영혼들도 보게 된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이 일이 결국 가족 모두가 알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어린아이였고 지금의 태백시에 살고 있었어요. 그 시절 태백은 아직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고 탄제라는 작은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 마당은 길게 이어져 있었고 집 앞은 좁은 골목길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 길이 좁다 보니 집에 도둑이 자주 드는 일이 많았죠. 그래서 엄마는 대문을 막고 길이 아닌 다른 쪽에 집에서 가장 먼 곳에 새로운 대문을 만들었어요. 그곳은 너무 외진 곳이라 엄마는 그곳에 화장실을 새로 만들었죠. 그렇게 대문이 화장실 근처로 옮겨지게 되었고 어느 날 밤 저는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때는 정말 무서워서 길을 돌아보았죠. 그런데 그 순간 눈앞에 키가 큰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저희 집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목 바지를 입고 넥타이로 서리를 묶고 있더라고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그 할아버지를 분명히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제가 나오자마자 화장실에서 나왔고 그 순간 우리는 화장실에서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할아버지는 저를 한번 쓱 쳐다본 뒤 성큼성큼 저에게 다가오더니 빠르게 걸어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무서워서 엄마 방까지 달려가면서 소리를 지르며 달렸어요. 방문 앞에 도착해서 방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고리가 이상하게 걸려 있어서 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더욱 소리치며 문을 두드렸죠. 그리고 그 순간 화장실에서 본 그 할아버지가 바로 제 뒤를 쫓아오더니 저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그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고 그때 엄마가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며 방문을 열어주었어요. 방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이불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손만 내밀며 방문 바깥쪽을 가리키면서 말했죠. 저기 뒤에 할아버지가 우리 화장실에서 나왔다고 날 따라온다고. 그런데 잠시 후 엄마는 밖에 아무도 없다고 말했어요.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저를 달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천천히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봤어요. 그리고 정말로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때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어두워서 찾다를 했을까? 아닙니다. 저희 집마당이 불빛은 동네에서 제일 밝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사라지면서 그 얼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얼굴은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얼굴에 수염도 많고 키도 컸던 그 얼굴은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본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그 할아버지가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라고 말했죠. 그 할아버지 얼굴이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수염도 많고 키도 크고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말을 했더니 엄마는 그냥 그래, 그래 하고 지나쳤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다시 저에게 물었어요. 그 할아버지 키가 크다고 했지? 얼마큼 컸어? 저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났고 그때 본 그대로를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는 제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어요.
그 할아버지의 얼굴은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르고 그때 제가 느꼈던 공포와 혼란은 여전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여러 번 사람이 아닌 존재들을 보게 되었고 그때의 경험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와의 만남 이후로 저는 귀신을 보는 것이 단지 상상 속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귀신을 본 경험이 많아서 오늘도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처음으로 귀신을 보기 시작한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처럼 생기지 않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귀신이라 불릴 만한 존재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처음엔 죽을 사람이 보였고 나중엔 곧 죽을 사람들의 염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이 점점 많아지고 어느 날 제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건은 강원도 태백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 당시 태백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판지라는 작은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큰 마당이 있었고 마당 앞에는 좁은 길이 지나가고 있었죠. 그 길을 통해 자주 도둑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엄마는 마당에 대문을 막고 울타리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새로 대문을 만들었어요. 그곳에는 화장실도 하나 만들었는데 그 화장실은 집에서 가장 멀리 위치해 있었죠.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서 그 화장실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갔다 오고 나서 뭔가 뒤에서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뒤를 돌아보자 키가 큰 할아버지가 저희 집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면서 누런 핫바지를 입고 가느다란 넥타이로 허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화장실을 갔다 온 직후다. 그 할아버지가 저랑 같은 화장실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런데 화장실은 좁고 제가 혼자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분명히 제가 나올 때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그건 정말 이상했죠. 그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성큼성큼 제 쪽으로 다가오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엄마 방까지 뛰어갔고 방 앞에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고리가 걸려 있어서 열리지 않았어요.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그때 그 할아버지가 제 뒤까지 쫓아오더니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칠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죠. 엄마가 문을 열어주자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밤으로 뛰어 들어가서 이불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문 바깥쪽을 가리키며 저기 뒤의 영감이 우리 화장실에서 나와서 날 따라온다고 말했죠. 엄마는 아무도 없으려 믿지 않으셨고 저는 다시 천천히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그 할아버지가 있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엄마는 저를 착각했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집 마당에는 동네에서 제일 밝은 불빛이 켜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디서 본 것처럼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보았죠. 그 할아버지가 어디선가 본 얼굴이라고. 그때 엄마는 그 할아버지 얼굴이 아버지랑 닮았다고 하셨어요. 그 후 엄마는 앨범을 꺼내 보여주셨고 그 안에서 제가 본 할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즉 제 할아버지였던 거죠. 그 사진 속 할아버지는 제가 본 그대로 반목 바지에 길게 넥타이를 묶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평소에 즐겨 입던 옷을 제가 보았던 모습 그대로 입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까지 할아버지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고 그 할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도 없었어요. 그때 사진 속 할아버지를 보며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고 이후 저는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데리러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귀신을 보는 능력은 정말 힘든 일이고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때 보았던 할아버지의 훈련이 맞다면 정말 그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데리러 나타난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에게 무언가 위험한 일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나타난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경험한 이 이야기는 그저 하나의 괴담일 뿐일까요? 아니면 정말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점점 더 불안하고 지리하게 전개되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고통과 공포가 커져만 가는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느껴지던 작은 불안이 점점 더 커져가며 마침내 그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매우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가장 처음 집에서 물건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그저 일시적인 착오거나 실수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긴고랑과 규모가 커지면서 그 사건들은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팬티 한 장이 사라지고 나서 그 사라짐이 그저 일상적인 실수로 생각하기엔 그 의미가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그런 작은 물건들이 없어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어떤 존재가 이 집에 있다는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기지 않기로 결심했던 시점에서 사건은 점점 더 지리해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에는 싱크대에서의 변화가 그 불안감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죠.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지 않았던 그릇들이 깔끔하게 씻겨져 놓여 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당연히 그것은 당신이 한 일이 아니었고, 누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이것이 단순한 실수나 착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그 집에 있던 어떤 존재가 점차 더 눈에 띄게 된 것이죠. 그런 순간마다 집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은 점점 더 강해지고 이제는 당신에게는 점점 더 현실처럼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벽장에서 들리는 지이한 소리는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에 의한 소리거나 작은 소음일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소리가 반복되고 나서는 그 의문이 커졌습니다. 무엇인가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벽장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전히 그 소리는 잔상처럼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그 짐은 과연 안전한 잠수인지 아니면 불안의 원산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불안은 여전히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특히 그 아파트가 다른 집들과 연결되어 있는 방식 때문에 집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더욱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노래소리, 그리고 밤마다 미친 듯이 웃는 소리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비 오는 날마다 들려오는 그 소리는 점점 더 두렵게 다가왔고, 그것이 어떤 사람의 일상적인 노래가 아니다. 실제로 뭔가 이상한 존재의 흔적임을 느꼈을 때, 공포는 커졌습니다. 그 소리들이 현실과 상관없는 듯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그저 일반적인 집안 소음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 노래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당신은 불안과 공포가 얼마나 강하게 밀려오는지를 체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될수록 그 존재에 대한 의심은 더욱 확고해졌고 결국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결심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것을 추적하고 그 소리가 나는 집을 찾아나려 했던 당신은 결국 두려움을 뚫고서도 그 소리의 출처를 밝혀내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노래소리가 어김없이 들려왔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소리의 출처를 추적하였고 그 결과 그 집이 어디인지 찾아갔지만 그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당신은 그 소리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당신이 집에 돌아왔을 때 벌어진 일은 더 이상 일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곳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고 그녀는 당신이 전에 사용한 나무젓가락을 쭉쭉 빨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로 기이하고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저지른 행동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고, 그 공포는 당신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을 겁니다. 특히 그 여자가 당신을 쳐다보며 그 무서운 눈빛을 보내는 장면은 앞으로도 당신의 마음속에 깊은 자국을 남겼을 거이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여자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무언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전히 그 여자는 울부짖는 소리를 내고 있었죠. 그 울부짖음은 단순한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고 그것은 당신의 공포를 더욱 증폭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당신은 그 집에 있던 어떤 존재가 더 이상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다.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정신병력과 그로 인한 행동은 정말로 충격적이었고 그 이야기는 다시 한번 그 아파트의 모든 것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말한 대로 그 여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던 그녀가 어떻게 그 집에 계속해서 침입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벽장 위에 천장 마당재를 쉽게 내고 그곳을 통해 짐을 오가며 결국 사연자의 방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불과했지만 그녀가 느낀 감정은 점점 더 이상해지며 결국 연애의 감정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 여자가 쌍둥이 언니의 말을 듣고 그 언니가 이미 몇 년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그 사건은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자의 행동은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은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와 공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말대로 그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곧 석방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후 사연자는 즉시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다시 돌아보니 벽장이 이상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메모지에는 언니가 나중에 유명한 가수가 되면 우리 결혼식에서 주마 불러주겠대 라는 글이 적혀 있었고 그 문장은 이제까지 그 여자가 겪어온 고통과 미문을 더욱더 기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메모지의 글을 읽고 사연자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급히 짐을 챙겨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나면서 여전히 그 비가 오는 밤에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노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훈청일지도 모르지만 사연자는 여전히 그 노래가 그 집에서 나오는 소리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괴담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사연자가 경험한 그 소리와 공포는 여전히 그 아파트와 그 집에 얽힌 미스터리를 끊임없이 되살리고 있습니다.